도로 너머로 들판과 드문 공업지대가 시작되는 루마니아의 도시 브러일라 외곽에 낡은 공장이 서 있었다. 수십 년간 비어있던 그곳은 산업시설에서 10대, 노숙자, 금속을 찾는 이들만 드나드는 장소로 변해 있었다. 멀리서 보면 깨진 창문과 무너진 지붕을 가진 그저 평범한 회색 건물이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이상한 인상을 주었다. 마치 이 벽 안에서는 시간이 멈추고 공기는 무겁고 응고된 무언가로 가득 찬 듯했다. 2018년 3월 초 이른 아침, 지역 경찰서에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공장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남자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안에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을 봤다고, 마치 누군가 불을 피운 것 같다고 주장했다. 보통 이런 신고는 긴급 상황으로 간주되지 않았지만 최근 불법 거주자와 버려진 건물에서의 화재에 대한 신고가 너무 많았기에 교환원은 순찰팀에 정보를 전달했다. 경찰차가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어두웠다. 안개가 땅에 자욱하게 깔려 소리를 삼켰고 헤드라이트 불빛은 잿빛 안개 속에서 녹슨 채 일부 열려있는 정문을 비췄다. 경찰관들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섰고 그들의 발소리는 콘크리트 천장 아래에서 메아리 쳤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어지러운 모습이었다. 빈 병, 낡은 매트리스, 모닥불 흔적. 바닥에는 불에 탄 판자, 철사 조각, 찢어진 천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더 깊이 들어가자 누군가 이곳에 살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홀 중앙에는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작은 불이 아니라 장작을 더해 가지런히 쌓아 올린 제대로 된 모닥불이었다. 그 옆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면도하지 않은 얼굴에 흐릿한 눈, 수척한 표정이었다. 그 옆에는 마른 체형에 더러운 머리카락을 따아 묶은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불 가까이에 머리를 숙인 채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둘 중 누구도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팀을 이끌던 수사과장은 방안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시선은 벽 옆에 있는 금속 통에 멈췄다. 통은 모닥불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고 그 흐름으로 절반이 검게 변해 있었으며 옆에는 가장자리가 타버린 플라스틱 통이 놓여 있었다. 공기 중에는 단순한 연기 냄새가 아닌 달콤하면서도 자극적인 이상한 냄새가 났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손전등으로 안을 비췄다. 몇 초간의 침묵. 이내 그는 뒤로 물러서며 손전등을 내리고 동료에게 손짓했다. 그의 제복에 달린 카메라는 이 순간을 기록했다. 금속 벽에 반사되는 불빛, 짧은 숨소리, 절제된 목소리, 그리고 침묵. 통 안에는 쓰레기와 혼동할 수 없는 잔해가 놓여 있었다. 까맣게 탄 재 사이로 단단한 희끄무레한 조각들과 무늬가 타버린 천 조각이 고였다. 공장은 즉시 봉쇄되었다. 남자와 소녀는 밖으로 끌려나와 순찰차에 태워졌다. 소녀는 눈을 내리깐 채 저항 없이 걸었다. 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는 바람이 바닥에 재를 흩날리고 모닥불의 불씨가 여전히 빛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배경으로는 무전기 소리와 감식반 호출, 좌표 기록, 통은 건드리지 말 것 같은 짧은 명령이 들렸다. 40분 후 전문가들이 도착했다. 그때는 이미 해가 떠올라 깨진 창문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홀을 구역별로 나누어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며 조사했다. 벽에는 그을음 자국이, 바닥에는 신발 잔해와 빈 통조림 캔, 타버린 재킷이 있었다. 모든 것이 이곳에서 하루 이상 생활했다는 것을 가리켰다. 후에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일 것이다. 생물학적 물질을 소각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 발견. 하지만 이 건조한 표현 뒤에는 경찰관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장면이 숨어 있었다. 낡은 콘크리트, 타는 냄새, 벽 옆의 통,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노숙자 사건이 아니라는 깨달음. 밖에서 남자는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은 흐릿했고 시선은 텅 비어 있었다. 소녀는 옆에 앉아 무릎을 감싸주고 있었다. 수사팀과 함께 온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의 징후를 발견했다. 그들은 신문을 위해 경찰서로 이송되었고
공장에서는 조사가 계속되었다. 낮 동안 경찰은 지하실, 창고, 인접한 마당, 벽돌 부속 건물의 잔해까지 모든 구역을 샅샅이 뒤졌다. 밖에서는 새로운 신발 자국과 나중에 감식을 위해 보내진 작은 얼룩들이 발견되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화재보다 훨씬 심각한 사건처럼 보였다. 이 발견은 현대 루마니아 범죄사에서 가장 떠들썩한 사건 중 하나의 시작이 되었다. 그때는 아무도 마리아 포페스쿠의 이름을 몰랐다. 아무도 그녀가 일어난 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 당시 수사팀에게는 뼈 잔해가 담긴 통과, 말을 하지 않으려는 남자, 그리고 자신 안에 갇힌 듯한 소녀만이 전부였다. 그날 아침부터 경찰이 몇 달에 걸쳐 답을 찾아야 할 길고 어두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화면에 낡은 사진이 나타난다. 화질로 보아 단순한 똑딱이 카메라로 찍은 듯한 흐릿한 사진, 전형적인 개인 파일용 사진이다. 사진 속 인물은 크리스티나 이오네스쿠다. 검은 머리, 피곤한 눈빛,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 그녀는 보육원 복도 격에 기대 서 있고 배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보인다. 이 사진은 나중에 사건이 널리 알려졌을 때 경찰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하게 될 바로 그 사진이다. 하지만 그보다 일주일 전 이것은 수백 건의 평범한 사건 중 하나, 즉 원생 실종 사건에 불과했다. 크리스티나는 바커우의 국립시설에 살았다. 그곳은 시설 부족, 추운 침실, 지친 교사들이 모두가 아는 작은 도시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벌써 3년째 지내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국가의 보호를 받았지만 사실상 혼자였다. 부모가 있었지만 몇 년 전 법원이 그들의 친권을 제한했다.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아버지는 오래된 채무 사건 서류에 주소만 남긴 채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걸어 딸을 데려가겠다고 약속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직원들의 기억에 따르면 크리스티나는 조용한 아이였다.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는 부류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하루 이틀씩 사라졌다가 도시를 배회한 후 돌아오는 버릇이 있었다. 이런 일은 여러 번 있었고 직원들은 이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보통 그녀는 기차역, 상점 근처, 때로는 가족의 오랜 지인 집에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다투지도 경찰을 피해 도망치지도 않고 그저 침묵하며 모든 것이 다시 평소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떠난 그날 저녁, 당직 교사는 모든 것이 평온했다고 회상했다. 저녁 식사, TV 시청, 인원 점검. 크리스티나는 창가에 앉아 작은 공책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 방의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창틀에는 신발에서 묻은 먼지 자국이 있었다. 아무도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녀가 또 산책하러 나갔고 아침이 되면 평소처럼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침이 지나고 낮이 되었다. 그녀는 없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에게 연락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이틀이 지나서야 공식적인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는 표준 절차였다. 시설에 등록된 사람이 48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수색이 시작된다. 사건 파일에는 첫 줄이 기록되었다. 행방불명, 거주지 무단 이탈 가능성. 바커우 경찰은 표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이웃, 버스기사, 학교 근처 상점 주인들을 신문했다. 도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이미 익숙했다. 매년 보육원 아이들 중 누군가는 사라졌다. 대부분은 돌아왔다. 때로는 일주일 후, 때로는 한 달 후에, 거의 항상 살아있는 채로.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날이 갈수록 희망은 줄어들었다. 도심의 감시 카메라에는 크리스티나가 저녁에 낡은 시장 근처 도로를 건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버스에서도, 기차역에서도, 병원에서도. 마치 그 장면 이후 그녀는 존재하지 않게 된 것 같았다. 자원봉사자들은 사흘 만에 합류했다. 도시가 작았기 때문에 정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녀의 사진은 버스 정류장, 약국 진열장, 심지어 지역 신문에도 실렸다. 수색대는 버려진 건물과 인근 지역을 확인했다. 하지만 모든 흔적은 도시 외곽에서 끊겼다. 일주일 후 크리스티나의 실종 서류는 내무부 상급 수사관의 손에 들어갔다. 그때쯤에는 이미 심각한 결과의 가능성이 있음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는 이제 사건이 중앙관리국으로 이관된다는 의미였다. 대부분의 유사한 이야기에서 이것이 마지막 단계다. 실종자의 이름이 명부에 추가되고 새로운 정보가 나타날 때까지 사건은 종결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흘러갔다. 며칠 후 다른 도시 브로일라 외곽에 버려진 건물에서 경찰이 한 통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안의 옷은 크리스티나가 실종 당일 입고 있던 옷의 묘사와 일치했다.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가출 사건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 낡은 사진 한 장부터 천 조각 하나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수사가 되었다. 바코우 지도에는 수색 지역이 얇은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반경은 도심에서 약 10km였다. 경찰은 기차역, 시장, 교외, 공업지대 등 표준적인 절차에 따라 움직였다. 이런 사건은 항상 똑같이 시작된다. 신문, 현장 답사, 증언 수집. 수사관들은 서두르지 않고 냉정하게 행동했다. 처음 며칠간은 모든 것이 전형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누구도 이번에는 정해진 틀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경찰은 크리스티바가 살던 아동보호시설에서 직원들과 몇몇 아이들을 신문했다. 직원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크리스티나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조용히 나갔다고. 실종 하루 전 그녀는 도서관에 앉아 잡지 몇 권을 빌렸고 저녁에는 부엌일을 도왔다. 교사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행동에는 특이한 점이 없었다. 한 남자아이는 크리스티나가 담장 옆에서 어떤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그 남자를 정확히 묘사하지 못했다. 키가 크고 어두운 재킷을 입고 수염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 이야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런 유의 사건에서는 항상 수십 개의 비슷한 묘사가 나오기 때문이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갔을 법한 경로를 확인했다. 시장 근처 카메라는 19시 42분에 그녀를 포착했다. 그녀는 혼자 보도를 걷고 있었고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3분 후 교차로에서의 장면이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 하나의 기록도, 단 한 명의 목격자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이 없었기에 전화 데이터도 없었다. 수색팀이 지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첫날에는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고 나중에는 경찰견도 합류했다. 개들은 냄새를 맡았지만 외곽에서 흔적을 놓쳤다. 나흘째 저녁이 되자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다. 도시는 작고 모든 거리가 눈에 들어오는데도 결과가 없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사람들이 이웃 지역에서 비슷한 소녀를 봤다고 썼지만 어떤 제보도 확인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수사당국은 공식적으로 수색 범위를 넓혔다. 이제 이웃 지역의 경찰도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다. 비어있는 집, 버려진 경납고, 낡은 창고를 확인했다. 신발 자국, 천 조각, 모닥불 흔적 등 발견된 모든 것은 확인되고 기록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다. 그때쯤 수사팀에게는 두 가지 가설이 있었다. 첫 번째는 가출, 두 번째는 제3자의 개입. 의심스러운 점은 충분했다. 아동보호시설 근처에는 최근 출소한 게으르게 피를 포함해 전과가 있는 몇몇 시민이 살고 있었다. 그를 신문하고 알리바이를 확인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실종 당시 그는 도시의 다른 지역에 있었다. 경찰과 함께 자원봉사자들도 활동했다. 결국 사건의 흐름을 바꾼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 그룹의 일원인 아드리안이라는 남자가 늦은 저녁 브로일라 외곽의 낡은 공업지대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 기둥을 발견했다.
그곳은 공식적인 수색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도시에서 20km 떨어진 곳이었다. 그는 단순한 노숙자들의 모닥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가보기로 결심하고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다. 순찰대는 20분 후에 도착했다. 경찰관들이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의 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녹슨 문, 타다 남은 모닥불, 그리고 바로 그 금속통. 자원봉사자의 이 신고가 전환점이 되었다. 이 순간부터 크리스티나 이오네스쿠 수색은 단순한 수색 작전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 그것은 범죄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되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모든 단서가 한 점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바로 모닥불 옆에서 발견된 마리아 포페스쿠와 한 남자였다. 감식반이 공장 부지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이미 봉쇄되어 있었다. 경찰은 통제선을 쳤고 안에는 2명의 전문가와 현장 조사를 지휘하는 수사관만 남아 있었다. 내부는 그을음과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다. 공기는 무거웠고 손전등 불빛은 어둠 속에서 금속 조각과 바닥의 검은 흔적들을 비췄다. 작업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통, 모닥불, 불에 탄 물건들, 모든 것이 문서화되고 사진으로 촬영되고 번호가 매겨졌다. 구석에서는 낡은 철제컵이 발견되었고 그 바닥에는 갈색 침전물 흔적이 남아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연료로 보이는 액체 잔여물이 담긴 플라스틱 통이 있었다. 바닥에는 선명한 무늬가 있는 천 조각이 있었다. 그것은 즉시 실험실로 보내기 위해 봉투에 담겼다. 전문가들이 재의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동안 수사관은 벽을 유심히 살폈다. 벽돌에는 마치 누군가 연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구멍을 막으려 한 듯한 그을음 자국이 보였다. 옆에는 낡은 난로에서 꺼낸 금속 격자가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불을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을 가리켰다. 전문가들이 통의 내용물에 다다랐을 때 작업 속도는 느려졌다. 처음에는 집게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는 조심스럽게 개별 조각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일부는 너무 손상되어 즉시 형태를 파악하기 불가능했다. 모든 것은 번호가 매겨진 개별 용기에 담겼다. 바닥에서는 천 잔해와 벨트에서 나온 금속 고리 2개가 발견되었다. 감식반은 탄화 상태가 고르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열이 부분적으로 가해졌거나 불이 저절로 꺼졌을 가능성을 의미했다. 몇 시간 동안 공장은 완전히 수색되었다. 지하실에서는 매트리스, 낡은 옷, 깨진 식기 등 사람들이 머물렀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출구 근처에서는 남성용과 그보다 훨씬 작은 2개의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기록되고 본을 떴다. 저녁 무렵 수집된 증거들은 이미 실험실에 있었다. 감식은 즉시 시작되었다. 첫 번째 결과는 뼈가 실제로 인간의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추가 연구를 통해 나이는 대략 8세에서 10세 사이로 추정되었다. 일부 조각에서는 날카로운 물체로 만들어진 반듯한 절단 흔적이 보였다. 이는 손상이 고온에 노출되기 전에 발생했음을 의미했다. 통 옆에서 발견된 천 조각은 결정적이었다. 그 색상과 무늬는 크리스티나가 마지막으로 감시 카메라에 찍혔을 때 입고 있던 옷과 일치했다. 확인을 위해 DNA 분석이 의뢰되었다. 사흘 후 결과가 경찰서로 도착했다. 일치율은 완벽했다. 이 소식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크리스티나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재분류되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살인이 확인된 수사가 되었다. 수사팀에게는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남자는 주요 용의자가 되었다. 그 옆에 있던 소녀는 가능한 목격자 또는 공범이었다. 경찰은 공장에서 일어난 일의 열쇠가 이제 이 2사람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았다. 저녁, 감식 결과 보고서가 수사관의 책상 위에 놓였다. 서류에는 새로운 메모가 추가되었다. 범죄 은폐를 목적으로 한 고의적 증거 인멸 혐의. 바로 이 순간부터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한 첫 신문이 시작되었다. 기록 보관소의 사진 속 남자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
피곤하고 수척한 얼굴, 빛바랜 듯한 흐릿한 눈, 중립적인 배경, 강한 조명, 턱 밑에 그림자 등 오래된 사건 파일에 있는 전형적인 경찰 사진이다. 사진 아래에는 게오르게 두쿠, 1964년생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그날 밤 공장에서 경찰이 체포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 체포 후 몇 시간 만에 수사관들은 자신들 앞에 힘든 과거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일정한 거처 없이 여러 지역을 떠돌며 지하실, 기차역, 때로는 버려진 집에서 밤을 보냈다. 기록에는 중상해를 입힌 폭행, 방화미수, 이웃 폭행 등 여러 건의 전과가 있었다. 마지막 사건은 2008년부터 이어졌고 그 후 그는 제한적 책임 능력자로 판정되어 정신병원에 치료를 위해 보내졌다. 그곳에서 1년 남짓 머물다 감시하에 풀려났다. 오래전 주소지에서 그를 기억하는 이웃들은 게오르게가 자주 혼잣말을 하고 며칠씩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갑자기 사라지곤 했다고 말했다. 때로는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병원에서 나온 후 그는 신분증을 잃어버렸고 그 이후로 공식적으로는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최근 몇 년간은 임시직과 고철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경찰서로 이송될 때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신문 중에는 차분하고 무기력하게까지 했다. 짧고 마지못해 대답했으며 때로는 날짜를 헷갈렸다. 왜 공장에 있었냐는 질문에 그는 거기서 살았다, 조용해서 라고 말했다. 나중에는 몸을 녹이기 위해 모닥불을 피웠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티나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크리스티나라는 사람은 모른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여자애 하나가 와서 먹을 걸 달라고 했다고 인정했다. 그 이후의 말은 모두 두서가 없었다. 수사당국의 가설에 따르면 그가 그녀를 살아서 본 마지막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컸다. 게오르게는 그녀가 공장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직접 음식을 가져왔다가 떠났다고 주장했다. 왜 통에서 뼈와 타버린 물건들이 나왔냐는 직접적인 질문에는 이상하게 반응했다. 처음에는 웃다가 이내 입을 다물었다. 한 신문에서는 그 애가 아니야, 죄의 흔적일 뿐이야 라는 말을 내뱉었다. 그 후 법정 정신과 의사들이 그를 담당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의 소견에 따르면 그는 환각과 망상적 사고를 동반하는 장애를 앓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현실과 허구를 계속 혼동했기 때문에 신문 과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공장에서는 그의 개인 물품인 담요, 신발, 낡은 칼, 주방용품, 신문 몇 부가 발견되었다.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모닥불 옆에서 발견된 금속 격자에서 게오르게의 DNA가 검출되었다. 이는 의심을 더욱 굳혔다. 경찰은 기소를 서두르지 않았다.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가담 증거는 없었다. 그는 목격자일 수도, 우연한 방관자일 수도, 혹은 공범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또 다른 인물, 마리아 포페스쿠가 있었다. 이 사건에서 예상치 못한 요소가 된 것은 바로 그녀였다. 경찰이 두쿠 옆에서 발견한 소녀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신분증도 없었고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지도 않았다. 게오르게가 위험하고 불안정해 보였다면 그녀의 행동은 전혀 다른 종류였다. 차갑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만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으려는 듯했다. 이후 수사팀은 신문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게오르게는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남겨두고 마리아는 심리감정부서로 보냈다. 바로 그곳에서 수사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그녀가 누구이며 크리스티나 이오네스쿠의 실종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남자 옆에 왜 있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는 시도였다. 6년 전쯤 찍은 누렇게 변한 사진에는 짧게 깎은 머리와 경계심 가득한 눈빛의 얼굴이 보인다. 사진 아래에는 마리아 포페스쿠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사회복지기관 기록보관소에 있는 평범한 신상카드다. 뒷면에는 시설 입소 날짜, 의료 정보,
교사의 서명이 적혀 있다. 그녀의 신원 확인은 이 문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내무부 데이터베이스에 그녀는 실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2년 전 사라졌고 그 이후로 확인된 흔적은 없었다. 그녀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마리아가 낮 시간에 시설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는 아동보호시설 원장의 신고서였다. 가출 기록은 후속 조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작성되었다. 자료에는 방랑 가능성이라고 적혀 있었다. 시스템에서 이 단어는 종종 더 이상 아무도 수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회복지기관 기록보관소를 통해 마리아가 바커우 교회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어머니 라우라 포페스쿠는 마리아가 5살쯤 되었을 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서류에 아버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해당 칸은 비어 있었다. 그 후 소녀는 위탁 시스템으로 보내졌다. 처음에는 수도원 부속 보호소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국립시설로 옮겨졌다. 교사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거의 말이 없는 아이로 묘사했다. 자주 혼자 앉아 그림을 그렸다. 때로는 몇 시간씩 사라졌다가 아무 설명 없이 돌아오기도 했다. 2016년 개인 파일에 첫 가출 기록이 남았다. 그때 그녀는 사흘 만에 이웃 도시에서 발견되었다. 사회복지사와의 면담에서 그녀는 엄마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보호소로 돌려보내졌고 몇 달 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두 번째 시도는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다. 몇 주 동안 그녀의 이름은 지역 데이터베이스에 올라 있었지만 새로운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카드는 기록에서 제외되었다. 중대범죄수사과의 수사관들이 그녀의 파일을 받았을 때 마리아가 실종된 이후로 아무도 그녀를 진지하게 찾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년 동안 그녀는 시스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단 한 건의 조회도, 단 한 건의 업데이트도 없었다. 학교도, 경찰도, 사회복지기관도 더 이상 그녀의 행방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경찰은 그녀의 가능한 이동 경로를 재구성했다. 가출 후 마리아는 아마도 방랑하며 임시벌이로 생활하고 행인들에게 음식을 구걸했을 것이다. 인근에서 신문받은 몇몇 증인들은 시장이나 낡은 기차역 근처에서 그녀와 닮은 소녀를 본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중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자료를 연구한 법정 심리학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지적했다. 소외감, 두려움, 어른에 대한 불신 등 그녀의 특징적인 행동은 오랫동안 지원 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고서에는 그녀가 관심을 보여주는 누구에게나 쉽게 의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게오르게 두쿠와의 관계도 그렇게 시작되었을 수 있다. 이 사실은 위탁 시스템에 대한 첫 번째 타격이 되었다. 2년간의 실종, 단 한 번의 확인,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는 고아 감시 규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경찰 보고서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가능성이라는 메모가 추가되었다. 마리아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 이제 수사당국은 범죄 문제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실종이 어떻게 눈에 띄지 않게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상황 자체를 검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와의 신문은 다음 날로 예정되었다. 심리학자들은 아동정신과 전문가가 동석하고 압박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 대화를 통해 그녀와 게오르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함께 공장에 있게 되었는지를 밝혀내야 했다. 신문 녹화 영상에는 마리아가 책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똑바로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다. 카메라는 옆에 설치되어 있고 빛은 위에서 떨어져 그녀 얼굴의 절반만 비춘다. 목소리는 평탄하고 감정이 없다. 그녀는 마치 평범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분하게 대답한다. 두려움도 당황함도 없다. 전문가들은 나중에 이것이 연기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특징적인 감정적 분리 상태라고 지적할 것이다. 신문은 소년과 수사관, 심리학자, 사회복지기관 대표가 함께 진행했다. 책상 위에는 녹음기, 서류 뭉치, 물병이 놓여 있었다. 처음부터 마리아는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는 게오르게를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가 거리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음식을 주었고 나중에는 공장에서 지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는 조용하지만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때때로 며칠씩 사라졌다가 가방을 들고 돌아왔고 무언가를 가져오면서 창문을 열지 말라고 금지했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크리스티나에 대해 묻자 마리아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놀러 왔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나누고 모닥불 옆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게오르게가 갑자기 화가 났다. 이유는 그녀도 몰랐다. 그의 행동은 거칠어졌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마리아는 마치 영화를 다시 이야기하듯 감정 없이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묘사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그가 그녀의 목을 잡았고 그녀는 쓰러졌어요 라는 말을 내뱉었다. 그 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사관은 마리아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했는지 확인하려 했다. 소녀는 카메라 쪽을 보며 말했다. 그는 그녀가 잠들었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도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 후 그녀의 말은 점점 더 단편적이고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행동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행동을 묘사했다. 이야기 도중 그녀는 몇 번이고 반복했다. 그가 사냥꾼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먹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신문에 동석했던 심리학자는 나중에 그녀의 말투에는 두려움이나 후회가 전혀 없었고 오직 익숙한 복종만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녹화는 거의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 시간 동안 마리아는 물을 달라고 하지도 설명하거나 변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얼굴에는 무관심만이 가득했다. 마지막에 수사관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았느냐고 물었을 때 마리아는 대답했다. 내가 떠나면 그들이 나를 찾아낼 거라고 했어요. 누가 찾아내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문 후 기록은 심리 정신 감정을 위해 보내졌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소녀는 성인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의식적인 참여의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 그녀는 위협과 보살핌을 구분하지 못한 채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 나중에 보고서에는 장기간의 고립과 복종의 결과로 형성된 정서적 의존 상태라는 표현이 등장할 것이다. 수사팀에게 이 시문은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심리적 복종과 생존의 그림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부크레슈티의 심리학자들이 공장에서 일어난 일의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 수사에 참여했다. 그들은 게오르게가 수면 박탈, 고립, 음식 통제 등 사이비 종교와 유사한 억압 방법을 사용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마리아는 그를 위협이 아닌 자신에게 집을 준 유일한 사람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 신문 후 마리아는 전문센터로 이송되었다. 그녀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의사들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오르게 두쿠는 그때까지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마리아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다. 수사의 이 부분은 경찰에게 새로운 층위를 열어주었다. 사건 발생 전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사관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들의 마지막 몇 주간의 삶을 상세히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들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 공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후에 한 시문에서 마리아는 처음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내용은 영상으로 녹화되었고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나중에 이 자료를 연구했다. 그녀는 이전과 같은 방, 금속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종이 한 장과 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수사관이 부드럽게 세부 사항을 우쫓해달라고 요청한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치 암기한 글을 반복하듯 차분하고 막힘없이 말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게오르게가 항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고 이야기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말했지만 요구는 단호했다.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그는 짜증을 냈다. 마리아는 그를 두려워했지만 저항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순히 따랐다. 그녀의 말에는 일어난 일에 대한 평가가 없다. 두려움도 혐오감도 없다. 오직 행동 순서의 기계적인 반복뿐이다. 수사관이 어떤 도구가 사용되었는지 우초채달라고 요청한다. 마리아는 부엌칼, 낡은 도끼, 금속 양동이 등 마치 평범한 물건인 듯 차분하게 열거한다. 그러면서도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꾸며내지 않고 본 것만 말한다. 수사관이 정확히 어디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우토찾아 마리아는 확신에 찬 손길로 공장 도면의 한 구석, 나중에 통이 발견된 곳을 가리킨다. 그녀의 모든 말은 감식반이 현장에서 기록한 내용과 일치한다. 전문가들은 놀라운 정확성에 놀란다. 그녀는 램프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칼이 어떤 각도로 놓여 있었는지, 그리고 게오르게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계속 반복했는지까지 지적한다. 영상에는 마리아가 자신의 몸으로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가 어디를 잡았는지, 그녀가 어디를 도왔는지, 식기를 어디에 두었는지, 그녀의 이야기는 물건의 위치, 뼈에 남은 흔적, 절단면의 특징 등 법의학자의 결론과 상세하게 일치한다. 수사팀에게 이것은 직접적인 확증이 되었다. 그녀가 모든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이런 세부 사항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녹화 영상을 분석한 심리학자들은 마리아가 게오르게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이 자신들의 법에 따라 살고 있으며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해 행해진다고 주입했다. 이것은 주입된 의존성이라고 불리는 상태다. 즉, 사람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고 권위자가 말하면 어떤 행동이든 정당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수사관들은 나중에 그녀의 말을 내적 반응이 없는 기계적인 말투라고 묘사할 것이다. 가장 끔찍한 장면에 대해 이야기할 때조차 그녀는 말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 평탄하게 말했다. 단 한 번, 잠시 동안 그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왜 도망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떠나면 아무도 다시는 들여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이 말을 한 후 그녀는 몇 분 동안 침묵했다. 이 신문은 사건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 이제 수사팀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일관된 사건의 그림을 갖게 되었다. 마리아의 증언은 물리적 증거와 일치했다. 이는 그녀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녀의 증언은 게오르게를 기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증언은 더 큰 것을 보여주었다. 마리아가 일어난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감정적인 무게가 없었다. 그녀는 일어난 일을 생존의 일부로, 즉 의식이자 명령 수행으로 인식했다. 수사관들은 건조한 사실 뒤에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점진적인 인격 파괴 과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리아는 자신을 악행의 참여자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움과 의존성을 이용한 한 성인이 쓴 시나리오의 일부였다. 이 신문 후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범죄에 대한 의식적 참여 가능성에 대한 소견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게오르게에게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그의 위치가 안전한 목격자에서 주요 용의자로 바뀐 것이다. 수사관들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현장 상황과 대조하기 위해 공장으로의 재방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말이 실제로 남겨진 흔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했다. 이 방문은 수사의 두 번째이자 결정적인 단기의 시작이 되었다.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는 짧고 건조한 문장으로 시작된다. 정서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음,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최소화. 이 문서는 나중에 사건의 핵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문서는 체포 후 몇 주가 지나 마리아가 클리닉에서 아동 정신과 의사 엘레나 콘스탄티나스쿠의 치료를 받으며 관찰되던 당시의 상태를 묘사한다.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마리아는 처음에는 전혀 소통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로만 대답했고 시선을 피했으며 주변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종이와 연필을 주었을 때도 그녀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한 점만 응시했다. 콘스탄티네스쿠는 나중에 이런 행동이 장기간의 고립과 신체적 위협을 겪은 사람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신이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하는 듯한 방어 반응이다. 마리아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일련의 검사를 실시했다. 기억력, 연상, 감정 인식에 대한 간단한 과제들이었다. 다양한 표정의 사람들 사진을 보고도 그녀는 슬픔도 두려움도 기쁨도 구별하지 못했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묘사해달라는 요청에 그녀는 아무것도요, 그냥 머릿속이 시끄러워요 라고 대답했다. 게오르기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는 뭘 해야 할지 알았어요. 나는 들었어요. 정신과 의사들은 한 가지 세부 사항에 주목했다. 마리아는 자신을 사건의 참여자가 아닌 관찰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난 일에 대해 3인칭으로 말했다. 그녀는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를 도왔다. 이것은 해리 디소시에이션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사람이 자신을 겪은 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장기간의 폭력과 통제의 희생자들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엘레나 콘스탄티네스코는 자신의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마리아는 뚜렷한 공감 능력 상실, 감정의 평탄화, 현실감 부재를 보인다. 그녀에게는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징후가 관찰되며 이는 사회적 방치와 정서적 유대감의 미발달로 악화되었다. 간단히 말해 소녀는 무엇이 좋고 나쁜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도덕 체계는 파괴되었다. 한 상담 중에 정신과 의사는 그녀와 신뢰를 쌓으려 시도했다. 그녀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고 그저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다. 10분쯤 지나자 마리아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그가 밤에 올 거라고 했어요. 그 후 그녀는 다시 무감각한 상태에 빠졌다. 의사들은 게오르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강해서 그가 체포된 후에도 마리아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찰은 거의 3주 동안 계속되었다. 의사들은 감정 부재, 빠른 피로감, 시간 감각 상실 등 안정적인 상태를 기록했다. 마리아는 며칠이 지났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으며 주위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 현상은 비현실감, derealization이라고 불리며 사람이 현실을 멀고 낯선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들은 마리아가 자신의 행동의 범죄적 성격을 인식할 능력이 없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녀는 그것을 선택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모든 결정은 게오르게가 내렸고 그녀는 단지 수행했을 뿐이다. 더욱이 그녀는 그를 유일한 보호의 원천으로 보았다. 엘레나 콘스탄티네스쿠는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이것은 공모가 아닌 완전한 정신적 종속의 문제입니다. 이 결론은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것은 마리아의 가담에 대한 법적 규정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수사의 방향 자체를 바꾸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게오르게가 어떻게 그녀를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만들었는지 이해해야만 했다. 정신과 의사들은 재차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리아를 모든 외부 접촉으로부터 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수사관들은 게오르게의 과거, 즉 그의 전과, 정신병원 입원 기록, 그리고 다른 노숙인들과의 가능한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가 단독으로 행동했는지 아니면 이 모든 배후에
더 깊고 조직적인 구조가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감정 결과는 마리아의 상태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만 답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수십 개의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수사는 정신질환, 종속, 그리고 범죄적 의도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제 수사팀은 게오르게 두쿠가 과연 누구였는지 밝혀내야만 했다. 전문가들의 결론 이후 수사관들은 다른 질문, 즉 게오르게가 정말 단독으로 행동했는지에 집중했다. 처음부터 많은 세부 사항이 길거리에서 사는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보였다. 그는 안정적인 수입도 거주지도 없었지만 명확하게 짜인 행동 계획, 은밀함, 경찰의 주의를 피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지역 내 유사 실종 사건들을 표시하던 한 엄미용 지도에서 일치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몇몇 지점은 버카우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따라 위치해 있었다. 이 사건들은 과거의 일이었고 일부는 10년도 더 된 것이었다. 모든 사건은 공통된 특징으로 묶여 있었다. 바로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의 실종이었다. 그러자 수사관들은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마도 게오르게는 외톨이가 아니라 사회의 변두리에 존재하는 비공식 집단, 일종의 소외된 자들의 공동체의 일원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하실, 버려진 공사장, 다리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외부 세계와 거의 교류하지 않았고 바로 그런 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 경찰은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게오르게와 마주쳤을 법한 수십 명의 노숙인들이 신문을 받았다. 대부분은 같은 말을 했다. 그는 항상 혼자 지냈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가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법한 식료품과 술병을 들고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한 남자는 그가 젊은 동행과 함께 있는 것을 몇 번 봤지만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그를 내성적이고 의심이 많으며 주변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감을 느끼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동시에 과거 사건들도 분석되었다. 기록 보관소에서 2건의 유사 사건이 발견되었다. 하나는 2015년 피아트란의 암치 시, 다른 하나는 2016년 브라쇼브 근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두 경우 모두 금속 용기 안에서 불에 탄 뼈 조각들이 발견된 사건이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이 자료들이 게오르게 사건 수사팀에 넘겨진 후 그들은 다시 유사한 특징들을 발견했다. 증거 인멸 방식, 탄화의 특징, 금속 드럼통의 종류 등이었다. 한동안 수사는 이 단서를 따라 진행되었다. 기록 보관소에 모든 유사 사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수백 페이지의 문서를 검토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 게오르게는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았고 그의 DNA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보아하니 그는 정말로 시스템을 피해 다녔다. 서류도 없고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건강검진도 받지 않았다. 이는 그를 국가에게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다. 수사관들은 그가 특정 경험이 필요한 행동 기술을 어디서 얻었는지 알아내려 했다. 답은 그의 이력에서 나왔다. 젊었을 때 게오르게는 도살장에서 일했는데 전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규칙을 자주 어기고 동물에게 잔인함을 보였다고 한다. 그는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해고되었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해고 후 그는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위험인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본인의 요청으로 퇴원했다. 수사관들이 사건의 연쇄고리를 복원했을 때 게오르게가 집단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는 혼자 행동했지만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자신이 하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마리아는 그저 그의 닫힌 세계의 연장선, 즉 그가 자신의 두려움과 강박관념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었을 뿐이었다. 다른 모든 가능한 연관성을 확인하는데 거의 2달이 걸렸다. 경찰은 인근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게오르게를 알만한 사회복지사, 의사, 전과자들과 대화했다. 아무도 그가 조직적인 집단에 속해 있었다고 지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부분은 그가 어떤 사회든 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살았고 선택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만 소통했다. 보고서에 단독 행동, 동기미상, 정신병리학적 이상 가능성 있음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왔을 때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게오르게 두쿠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외톨이로 다른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 결론 이후 수사팀에는 다른 질문이 생겼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왜 아무도 마리아의 실종, 그녀의 보육원 탈출, 그녀의 길거리 생활을 알아채지 못했는가? 이것은 이미 특정 사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였다. 이것은 서류상으로는 그녀와 같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시스템 전체에 관한 문제였다. 경찰은 공범에 대한 가설을 기각했다. 이제 수사는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사회복지기관의 기록과 후견위원회 보고서를 뒤지기 시작했다. 게오르게 두쿠가 마리아 포페스쿠를 찾아내고 복종시킬 수 있게 한 시스템의 균열이 정확히 어디서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다. 기자들이 사회복지기관의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문서들의 산만함과 혼돈이었다. 보고서가 담긴 폴더, 접수 대장, 내부 지침 등이 모두 체계 없이 놓여 있었다. 일부 서류는 손으로 쓰여 있었고 여백에는 누군가 서둘러 형식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려 한 듯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한 폴더의 표지에는 마리아 포페스쿠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렇게 범죄자가 아닌 그 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에 대한 수사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었다. 마리아의 사건 파일에서 마지막 공식 기록은 2016년 날짜였다. 내용은 짧았다. 시설 무단 이탈, 소재 불명. 그 이후로는 단 한 줄도 없었다. 조사, 문의 또는 수색 활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공장 사건이 있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보육원 직원들의 내부 서신을 살펴보기 시작하자 마리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기록되기는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보육교사들의 보고서에는 마리아는 갈등이 잦고 규율을 따르지 않으며 단체 활동 참여를 거부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다른 보고서에는 내성적이며 접촉을 피함이라고 되어 있었다. 한 서류에는 빨간 펜으로 탈출 성향이 있어 특별 관리가 필요함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관리도 없었다. 이전 원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마리아는 자주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아이들은 그녀의 출신을 놀리며 성 없는 아이라고 불렀다. 아무도 나서서 막지 않았다. 교사들은 이를 집단 적응의 일부로 여겼다. 몇몇 사람들은 그녀가 다른 아이들을 피해 지하실이나 다락방에 자주 앉아 있었다고 기억했다. 그녀가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었다. 나이가 많은 아이 중 누군가 교사들에게 그녀가 없다고 말하면 대답은 한결같았다. 알아서 돌아올 거야. 기록 보관소에는 그녀가 돌아왔을 때 작성된 2건의 보고서가 남아 있었다. 첫 번째는 첫 탈출 후 일주일 만에 작성된 것이었다. 거기에는 경찰관들이 시장에서 발견하여 시설로 인계함,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협조를 거부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두 번째는 몇 달 후의 것이었다. 거기에는 단 3줄만 있었다. 스스로 돌아옴, 남겨두지 말아달라고 요청함, 행정부 결정에 따라 돌려보냄. 어디로 보냈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지시는 없었다. 단지 지시를 이행했다는 건조한 표시만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기자들의 취재에 있어 전환점이 되었다. 마리아가 2번이나 돌아오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첫 번째는 그녀를 보호해야 할 사람들에게로, 두 번째는 그저 따뜻한 공간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2번 모두 그녀는 시스템에게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보고서 속의 숫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형식적으로 그들은 규칙에 따라 행동했다.
사실상 그들은 그저 문제를 제거해버린 것이었다. 이미 성인이 된 한 전직 보육교사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동의했다. 그때는 그녀 같은 아이들을 아무도 붙잡지 않았어요. 떠나면 자기 잘못이었죠. 돌아와도 여전히 불황아 취급을 받았고요. 그녀가 정문 근처에서 몇 번 목격됐지만 경비원이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서류 없이는 들여보내지 말라는 원장님의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한 낡은 공책에서 심리학자의 메모가 발견되었다. 심각한 불안 증세, 연장자에 대한 현저한 의존성 관찰됨, 개별 상담 필요. 이 기록 아래에는 서명과 날짜가 있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상담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내용이 대중에게 알려지자 해당 기관은 검찰로부터 공식적인 질의를 받았다. 경영진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규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며 태만을 부인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방문 기록부는 작성되지 않았고 탈출 보고서는 나중에 날짜를 소급하여 서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부 경우에는 이미 기관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 점차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그림이 그려졌다. 모든 보고서는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했고 모든 탈출은 아무런 결과 없는 한 줄의 기록으로 남았다. 마리아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녀는 그저 비활동 원생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었을 뿐이다. 이 문서들은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일 뿐만 아니라 그 구조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국가기구 전체의 상징이 되었다. 시스템의 눈에 마리아는 게오르게 옆에 있기 훨씬 전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녀가 사라졌을 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수사관들은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 형사조항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관료주의가 어떻게 공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다. 수사의 다음 부분은 하나의 무관심이 어떻게 비극으로 끝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낳았는지 보여주어야 했다. 신문 영상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한 남자였다. 게오르게 두쿠는 팔꿈치를 테이블에 기댄 채 앉아 있었고 손가락은 깍지를 끼고 있었으며 시선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낡은 재킷을 입고 있었고 소매에는 흙자국이 묻어 있었다. 그의 모든 모습은 마치 자신이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듯했다. 수사관은 차분하게 시작했다. 상황에 대해, 마리아와의 만남에 대해,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게오르게는 즉시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마리아는 우연히 만났고 갈 곳이 없어서 스스로 그에게 왔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녀를 도우려고 했다. 신문의 한 부분에서 그는 반복해서 말했다. 그 애는 야생동물 같았소. 규칙도 없이. 내가 먹여주고 잠잘 곳을 주었소. 내가 그녀의 아버지였소. 알겠소? 그의 말은 두서가 없었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변해 책상을 치거나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관은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게오르게가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인쇄물, 즉 마리아의 신문 조사를 꺼냈다. 몇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 순간 카메라에는 게오르게의 얼굴이 급격히 변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는 정면을 보지 않고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그는 그것이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점차 신문은 결투처럼 변해갔다. 수사관은 짧고 정확하게 질문했다. 게오르게는 점점 더 혼란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변명하기 시작하고 책임을 전가했다. 마리아가 모든 것을 꾸며냈고 그녀가 정상이 아니었으며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반복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서로 모순되었다. 처음에는 다른 곳에 있었다고 했다가 자고 있었다고 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다. 증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게오르게는 처음으로 평정을 잃었다. 수사관은 그에게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금속 드럼통, 옷가지 잔해,
그의 손과 일치하는 지문. 그는 갑자기 말을 끊었다. 나는 만지지 않았어. 그 애가 그랬어. 나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 그 순간 방 안은 조용해졌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수사관이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일어난 모든 것을 봤다는 겁니까? 게오르게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마치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생존하는 법을 가르쳤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지. 교도소에서 들었어. 이 말이 전환점이 되었다. 그 후 수사관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게오르게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했고 의도적으로 마리아를 자신의 행동에 끌어들였다. 그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주동자였다. 이후 몇 시간의 신문은 반복되는 주장과 부인의 연속이었다. 게오르게는 변명과 인정 사이를 오갔다. 처음에는 그녀가 살아남도록 돕고 싶었다고 했다가, 그녀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했다가, 다시 그것이 교도소에서 들은 생존 의식이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관은 모든 모순점을 기록하며 주의 깊게 들었다. 신문에 참관했던 심리학자들은 나중에 게오르게가 소위 합리화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오직 자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논리로 끊임없이 정당화했다. 그에게는 선이나 악의 개념이 없었고 오직 필요하다와 가능하다는 개념으로만 움직였다. 그의 말은 기억, 두려움, 변명이 뒤섞인 것처럼 들렸다. 신문이 3시간째 계속되자 게오르게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다. 다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뿐이요. 그 애는 나 없이는 죽었을 거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들 나를 괴물로 만들고 있어. 이 말이 첫 번째 조서의 마지막 말이 되었다. 그 후 그는 더 이상 말하기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요청하며 입을 닫았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수사팀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지문, DNA 흔적, 공장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과 그의 신발의 일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 결과로 확인된 마리아의 증언이었다. 게오르게 두쿠는 공식적으로 기소되었다. 그가 방에서 끌려나갈 때 그는 수사관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이해 못해. 내가 그 애에게 의미를 줬소. 나 없이는 그 애는 아무것도 아니오. 이 말은 사건을 담당했던 모든 사람의 기억에 남았다. 그것은 단순히 범죄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그의 지배하에 두었던 종속의 메커니즘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다. 신문 후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그들은 공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광기의 폭발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조종 행위였음을 증명해야 했다. 정신과 의사들과 수사관들은 사건의 순서를 재구성하고 그 당시 게오르게와 마리아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공동 작업을 시작했다. 수사의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해졌다. 인정과 부인 뒤에는 한 사람의 죄책감뿐만 아니라 공장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권력, 종속, 그리고 두려움의 전체 이야기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신문 후 수사관들은 공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이미 모든 것을 검사한 것처럼 보였다. 모든 방은 사진으로 찍혔고 모든 틈새는 확인되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재방문을 고집했다. 이런 재방문은 종종 일어난다. 몇 주간의 수사 끝에 새로운 세부 사항, 새로운 맥락이 나타나 익숙한 장소를 다르게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날 현장 조사는 체계적이고 서두르지 않고 진행되었다. 전문가들은 모든 것을 다시 기록하며 경로를 따라 이동했다. 벽에는 그을음 자국이 있었고 발밑에는 불에 탄 판자, 재,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공기는 여전히 탄 냄새와 무한과 무거운 금속 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이전에 낡은 기계들이 있던 한 공간에서 한 감식반원이 벽 근처의 벽돌 쌓기에 주목했다. 벽돌 틈새에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어두운 자국이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를 끼웠다가 다시 뺀 듯한 모습이었다. 정리 작업을 시작하자 모르타르층 사이에 꾸러미가 놓여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시간의 발엔 평범한 헝겊이었지만 그 안에는 물건이 있었다. 바로 나무 손잡이가 달린 금속 칼이었다. 손잡이는 습기로 검게 변했지만 칼날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발견 장소에서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사진, 영상, 측정. 꾸러미는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실험실로 보내졌다. 감정에는 며칠이 걸렸다. 칼은 법의학, 생물학, 흔적학 등 3개의 다른 부서를 거쳤다. 먼저 지문을 확인했다. 손잡이에서 부분적인 지문 흔적을 채취할 수 있었고 그 중 하나가 게오르게 두쿠의 지문과 일치했다. 이것만으로도 심각한 일치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남아 있었다. 전문가들이 칼날에 묻은 미세한 흔적에 대한 DNA 분석을 실시했을 때 결과는 최종적이었다. 생물학적 흔적은 크리스티나 이오네스쿠의 것이었다. 이는 뼈에서 확인된 일련의 상처가 바로 이 칼로 가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수사팀이 그동안 내내 부족했던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였다. 그 순간 사건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전까지 수사관들은 간접적인 증거들만 가지고 있었다. 마리아의 증언, 게오르게의 모순된 설명, 처리된 물건들의 일치 등. 하지만 이제 그들은 범죄자와 장소, 그리고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물건을 손에 쥐게 된 것이다. 감정 결과를 게오르게에게 제시했을 때 그는 침묵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다. 그러고 나서는 마치 일어난 일을 믿지 못한다는 듯이 피식 웃었다. 그는 칼이 자기 것이 아니며 누군가 심어 놓았고 수사관들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찾아냈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반박했다. 칼은 체포 후에 누군가 심어 놓을 수 없을 만큼 벽돌 쌓기 깊숙한 곳에 있었다. 더욱이 칼을 감싸고 있던 천에는 방의 벽에 있던 것과 동일한 출처에 그을음 자국이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그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가리켰다. 수사팀에게 이것은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증언에만 의존하여 게오르게를 기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물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 순간 검찰은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기자들은 나중에 이 칼이 전체 이야기의 상징이 되었다고 썼다. 단순한 물건 하나가 긴 오류, 거짓말, 침묵의 사슬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그것은 단지 유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와 벽돌층 아래 숨겨져 있던 범죄가 어떻게든 밖으로 길을 찾아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증거물이 발견된 후 수사관들은 다른 숨겨진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장 분석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칼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마지막 고리가 되었다. 게오르게는 더 이상 명백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남은 것은 사실을 인정하고 설명을 하는 것뿐이었다. 이렇게 사건의 마지막 단계인 재판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제 관심의 중심에는 게오르게의 범죄뿐 아니라 일어난 일을 가능하게 한 상황들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수사는 단순히 형사사건이기를 멈추고 사회적 이야기로 변모했다. 모든 문서, 모든 거절, 모든 서명이 결과를 낳았던 이야기로. 게오르게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방 안의 공기는 달랐다. 빽빽하고 긴장감이 흘렀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증거물이 감긴 플라스틱 상자가 놓여 있었다. 수사관은 지체하지 않았다. 서론 없이 그는 상자를 열고 투명한 봉투에 든 칼을 꺼내 게오르게 앞에 놓았다. 몇 초간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물건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고 나서 눈을 들고 말했다. 어디서 찾았소? 대답은 없었다. 수사관은 말없이 감정 결과가 담긴 폴더를 그에게 밀었다. 안에는 칼 사진, 지문, 그리고 감식 전문가들의 결론이 들어 있었다. 게오르게는 페이지를 넘겼다. 새로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는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몇 분간 그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그러고 나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겠소. 내가 말해주길 원한다면 말해주겠소. 어차피 당신들은 이미 다 알고 있잖소. 자백은 차분하게 시작되었다. 감정도 변명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게오르게는 마치 일상적인 일을 묘사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것은 갑자기 일어났다. 그는 음식을 두고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티나가 무언가 말을 했고 그는 화가 나서 그녀를 붙잡았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그는 원하지 않았고 순간적으로 폭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후 그의 이야기는 훨씬 더 어두워졌다. 사건이 벌어진 후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몇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마리아는 내내 옆에 있었다. 그는 흔적을 숨기자고 제안한 것이 바로 그녀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의 세부 사항들로 미루어 보아 주도권은 그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어디서 금속을 가져오고 무엇으로 감싸고 어떻게 물건들을 태워야 할지 직접 말했다. 수사관은 모든 말을 기록했다. 게오르게는 오랫동안 이야기했고 때로는 말을 더듬으며 아무도 묻지 않은 세부 사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그는 계속해서 두려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교도소에서는 들키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의 설명은 회개라기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처럼 들렸다. 그는 마리아에게 무엇을 하고 어디에 쌓고 무엇으로 물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모든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그녀가 그저 말을 들었을 뿐이며 그가 표현한 대로 그것에는 나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관들은 이 단어를 조서에 기록했다. 나중에 바로 이 단어가 기소장의 핵심 중 하나가 되었다. 신문에 참관했던 심리학자는 나중에 게오르게가 뉘우침을 느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에게 자백은 양심의 행동이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다.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칼, 지문, 일치점들, 마리아의 증언 등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신문이 끝나갈 무렵 수사관이 그에게 동기에 대해 물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벌였는가? 게오르게는 침묵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그러고 싶지 않았소. 그냥 배가 고팠을 뿐이요. 그냥 그렇게 됐소. 그의 말은 기계적인 변명처럼 들렸지만 방 안에 누구도 믿지 않았다. 자백은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후 모든 증언을 대조하고 감정 결과를 확인한 후 기소장을 준비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날 저녁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 대표는 수사팀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으며 재판을 위한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기록 보관소에는 이 마지막 신문 영상이 남아있다. 영상 속에서 게오르게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고 앞에는 그의 서명이 담긴 종이가 놓여있다. 그는 더 이상 논쟁하지도 변명하지도 않는다. 그저 조용히 반복할 뿐이다. 나는 그냥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랐을 뿐이요. 이렇게 수사는 사건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마무리했다. 남은 것은 재판뿐이었다. 공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겨지며 소리내어 말해져야 하는 장소. 그리고 그 과정은 이 수사의 마지막 막, 별개의 이야기가 되었다. 수사팀이 증거 기반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때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어떤 수사에서든 가장 암울한 단계 중 하나다. 형식적으로는 단지 절차적 행위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을 다시 살아보려는 시도이다. 이른 아침 경찰 호송대가 버커우의 낡은 외곽으로 출발했다. 공장은 그 무렵 창문이 쇠창살로 막히고 간판이 벗겨진 채 봉인되어 있었다.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으며 탄 냄새와 먼지 냄새가 났다. 현장에는 수사관, 감식반원, 검사, 그리고 모든 것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촬영팀이 도착했다. 게오르게는 수갑을 찬 채 2명의 경찰관과 함께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마치 범죄 현장이 아니라 익숙한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처음 그는 건물 앞 콘크리트 바닥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재킷은 목 끝까지 잠겨 있었고 시선은 아래로 향해 있었다. 절차를 지휘하던 수사관이 첫 질문을 던지며 그날 아침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게오르게는 눈을 들어 천천히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다. 그의 발소리는 아치 아래에서 크게 울렸고 모든 멈춤은 자백처럼 들렸다. 그는 조용하고 간헐적이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크리스티나가 어디로 들어왔는지, 어떻게 대화했는지, 어디에 서 있었는지 보여주었다. 때때로는 그는 마치 자신의 기억의 메아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멈춰섰다. 마리아는 사회복지사의 감독하에 근처에 있었다. 그녀의 참여는 형식적이었다. 그녀는 증인으로 참석했다. 내내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게오르게 쪽을 쳐다보지 않았고 일어나는 일이 그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말에 반응하지도 귀 기울이지도 두려움이나 동정심을 느끼지도 않았다. 그저 남의 무대를 지켜오는 것처럼 관찰할 뿐이었다. 게오르게가 작업장 중앙에 이르렀을 때 그는 멈춰서서 말했다. 여기서 모든 일이 일어났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뉘우침 때문이 아니라 피로 때문인 것 같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여주었다. 몸짓으로 행동의 순서를 나타내고 물건들의 배치를 재현했으며 드럼통이 어디에 있었는지, 물건 잔해를 어디로 버렸는지 가리켰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정확하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머릿속에서 이 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미리 연습한 것 같았다. 수사관은 여러 번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거리, 방향, 순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장면은 클로즈업으로 촬영되었다. 게오르게의 얼굴에는 감정도 저항도 없었다. 어느 순간 그는 낡은 상자에 앉아 바닥을 보며 중얼거렸다. 모든 게 이랬소. 그냥 끝이었지. 그 후 전문가들은 현장을 다시 조사했다.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몇 가지 사소한 세부 사항들을 찾아냈다. 천조각, 바닥의 마른 자국, 게오르게의 말에 따르면 드럼통 뚜껑을 고정하는 데 사용했다는 금속 고리. 이 발견물들은 나중에 피의자의 말을 뒷받침하고 사건의 전체적인 시간 순서를 강화했다. 마리아는 현장 검증이 끝날 무렵 어떤 것도 시연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말했다. 그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왔어요. 그 후 그녀는 입을 다물고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수사팀은 공장을 떠났다. 현장은 다시 봉인되었고 조서는 모든 참가자가 서명했다. 영상에는 게오르게가 마치 공허의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벽에 서 있는 순간들이 남아 있었다. 심리학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평했다. 그날 그는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결을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처럼 보였다고. 현장 검증은 범죄 재구성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작업이 되었다. 이후 자료들은 검찰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재판 준비가 시작되었다. 남은 것은 오직 재판뿐이었다. 진실이 감정 없이, 그러나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되어야 하는 유일한 장소. 재판은 초가을 버커우 지방법원 법정에서 시작되었다. 아침부터 기자들, 검찰청 직원들, 몇몇 사회복지기관 대표들과 증인들이 모여들었다. 건물 근처에는 경찰차가 서 있었고 들어서는 모든 사람은 특별하고 거의 만져질 듯한 침묵을 느꼈다. 진실은 이미 알려졌지만 모두가 그 공식적인 확인을 기다리는 떠들썩한 사건에 항상 동반되는 그런 침묵이었다. 게오르게 두쿠가 먼저 들어왔다. 그는 구치소에서 지급받은 것과 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손은 등 뒤로 깍지를 끼고 있었으며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얼굴에는 죄책감도 반항심도 없었다. 그저 피로감만 있을 뿐이었다. 옆에는 2명의 경비원과 사회복지사의 감독하에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꽉 묶은 포니테일 스타일이었다. 그녀는 법정의 소음에도 카메라 플래시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판사가 재판부 구성을 낭독하고 개정을 선언했다. 먼저 검사가 발언했다. 그는 활기차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차가운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발견된 증거물, 감정 결과, 모든 세부 사항에서 일치한 증언들을 상기시켰다. 그의 말에는 감정이 없었고 오직 구조와 논리만 있었다. 그는 게오르게 두쿠가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냉정하게 행동했으며 마리아의 가담은 그의 영향력과 조종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증인들이 나섰다. 경찰관 안드레이 라두는 공장에 도착한 후 첫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연기, 드럼통, 그의 눈앞에 영원히 남을 발견물들에 대해. 그 다음 아동 정신과 의사인 엘레나 콘스탄티네스쿠가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마리아의 상태, 그녀의 무관심, 선과 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의 부재, 그리고 그녀에게 스승이자 집행자가 된 어른에 대한 완전한 의존성을 설명했다. 변호인은 게오르게가 상황의 희생자이며 수년간의 수감 생활 후 정신이 망가진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전문가들의 일부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려 했다. 법원은 경청했지만 법정의 누구도 이 버전을 믿지 않았다. 너무 많은 우연의 일치, 너무나 명확한 행동의 순서가 있었다. 게오르게의 차례가 되자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그는 부분적으로 죄를 인정하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고 그저 살아남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거짓되게 들렸다. 법정에는 쥐 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고 오직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다. 마리아는 내내 눈도 깜빡이지 않고 앞에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휴정 후 판사가 법정으로 돌아와 판결을 낭독했다. 게오르게 두쿠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는 그의 행동이 흔적을 은폐하려는 의도적이고 일관된 성격을 띠었다는 점이 특별히 명시되었다. 마리아에 관해서는 법원은 범행 당시 그녀가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정신과 감정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그녀는 강화등 감시가 있는 폐쇄치료시설로 보내졌다. 판사는 그녀의 운명에 대한 책임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시스템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판결이 선고된 후 게오르게는 고개를 떨구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리아는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눈물도 안도감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끌려나갈 때 일어나서 자신이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조용히 문으로 걸어갔다. 이 판결로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에서 흔히 그렇듯 사법적인 마침표가 끝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질문들은 남았다.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라 빛도 출구도 남지 않은 곳에서 두 길 잃은 사람이 마주치도록 내버려둔 사회에게. 게오르게 두쿠와 마리아 포페스쿠의 이야기는 현대 루마니아에서 가장 떠들썩한 사건 중 하나가 되었다. 판결 후 며칠 만에 주요 신문들의 헤드라인은 구하지 못한 시스템, 태만의 대가, 거리가 집을 대신할 때와 같은 비슷한 문구로 도배되었다. 사회는 범죄 자체보다 그의 앞선 일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기자들은 자체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텔레비전에서는 특별 보도가 방송되었는데 전직 아동시설 직원들이 어떻게 아이들, 편집자주, 시스템의 아이들이 거리에서 사라지고 아무도 제대로 찾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몇몇 언론사는 사회복지기관의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거기에는 자원이 실종으로 등록된 모든 일을 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 사건은 나라가 오랫동안 침묵하기를 선호했던 것, 즉 틀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냈다. 총리는 모든 국영보호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사회보호부 장관은 스캔들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사임했다. 몇몇 지역기관장들은 해임되었고 일부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런 사건이 종종 형식적인 서류 작업으로 끝나는 루마니아에서 이것은 보기 드문 실제적인 반응처럼 보였다. 여론은 개혁을 요구했다. 의회에서는 탈출하거나 전출된 고아들의 운명을 감독할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설립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건이 있은 지 1년 후 허가 없이 기숙사를 떠난 모든 사람을 의무적으로 추적하도록 규정하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그때조차 전문가들은 이것이 이미 사라진 사람들을 되돌릴 수 없는 부분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인정했다. 이와 동시에 언론에는 마리아 자신에 대한 드문 언급이 나타났다. 재판 당시 그녀는 15살이 갓 넘었지만 3년 후 18살이 되었을 때 기자들은 그녀가 여전히 브라쇼브의 한 정신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직원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지속적인 행동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녀는 글쓰기, 읽기, 가장 기본적인 생활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하는 모든 것을 그녀는 다시 시작해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었지만 법조계,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 사회에서 마리아 포페스쿠의 이야기는 시스템적 오류가 어떻게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사회가 외면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사회 정책 및 범죄학 교재에 포함되었다. 드럼통이 발견된 낡은 공장 자리에는 오늘날 울타리와 사유지,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서 있다.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는다. 이웃집에는 예전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사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직 노인들만이 가끔 거리가 경찰로 가득 차고 공중에 연기 냄새가 자욱했던 그날을 회상할 뿐이다. 마리아 포페스쿠의 이야기는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자신의 무관심을 비춰본 일종의 거울이 되었다. 그리고 비록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미완성으로 남았다. 왜냐하면 진짜 번죄는 버려진 공장에서 밤에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누군가 사라지는 쪽을 보지 않을 때 낮에 침묵으로 저질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